안녕하세요.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를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소설이 되게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그래서 많이들 들어봤고 또 영화화된 것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13년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거, 전 그거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도 뭐 로버트 레드포드가 뭐 주연한 영화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두세 번 정도? 두세 번 정도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만큼 이게 유명하고 뭐 타임즈가 선정한 뭐 100대 뭐 베스트셀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되게 유명한 소설이라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읽게 된 거는 그,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그 뭐죠? 노르웨이 숲? 노르웨이 숲을 읽으면서 거기에 주인공 와타나베가 이제 그 소설 속에서 이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를 읽는 게 노르웨이 숲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처음 읽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읽어보진 않았으니까 이게 무슨 혁명가의 혁명가 평전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이게 로맨스 소설이더라고요. 이 소설은 이제 예상외로 잃어버린 옛 연인을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이제 주인공의 순정을 그리고 있는 로맨스 소설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1920년대 미국, 특히 이제 동부를 배경으로 해 급속 발전하는 현대물질 문명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보여준다. 그 속에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이 물질과 욕망이 허상을 풍자한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은 요즘 시대는 좀 비틀어진 것 같다.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어떤 이제 젠더 문제, 남녀 성평등, 젠더 문제를 통해 젠더라는 이제 필터를 통해서 이 소설의 제목에 붙은 그 위대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소설 속 화자인 이제 닉 캐러웨이는 그런 개츠비를 연민하면서 이 소설을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면서 헌사를 합니다. 네, 화자가 보기에 개츠비는 위대한 것 같아요. 화자가 보기에는. 네, 명확한 목표 하에서 철저한 절제와 인내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생. 예전에는 그런 모범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에 화자가 보기에 이제 개츠비는 되게 위대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의 가치관은 좀 변하죠. 요즘 시대에서 그런 성공 모델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래서 욕한데 제가 읽어보기에 요즘 사람이 읽어보기에 개츠비가 왜 위대한지가 잘 공감이 안 돼요. 이번 잠꼬대의 이야기, 잠꼬대는 이 부분에 관한 거예요.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위대함이라는 거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걸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를 좀 요약을 하자면은, 먼저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대공황이 오기 전 미국 동부 뉴욕은 이제 활락과 퇴폐의 상징이 됩니다. 그곳으로 이제 귀족 가문 톰 뷰캐넌과 그의 아내 데이지가 롱아일랜드 한쪽 끝, 그 이스트에그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그리고 그 마주보는 다른 끝, 웨스트에그라는 그곳에 초호화 저택에 신흥부자 그 주인공 제이 개츠비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후로 데이지의 육촌 형제 사이엔 닉 캐러웨이가 개츠비의 이웃으로 오게 되고요. 닉 캐러웨이는 대충 이런 사람이에요. 문학의 낭만을 동경하는 약간 소심한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증권을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증권맨. 주연은 개츠비, 톰 뷰캐넌, 그리고 데이지 뷰캐넌, 닉 캐러웨이 정도이고요. 조연으로는 이제 데이지의 친구인 골프 선수 조던, 개츠비의 보스? 개츠비 보스라고 그럴 수 있나? 울프샤임이라는 그 밀주 팔아먹는 그 보스가 있어요.
그리고 톰의 정부 머틀 윌슨, 그리고 정부의 남편 윌슨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개츠비 매주 지나치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파티를 열거든요. 예, 뉴욕의 별의별 불나방들이 다 모여들어요 거기. 근데 어느 날 니케러웨이가 그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츠비를 알게 되고, 그 개츠비는 파티를 통해서 알게 된 조던과 닉애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하는데, 그 부탁이 뭐냐 하면은 닉이 데이지를 초대해서 차 한잔 마시도록, 차 한잔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을 짜고 나면은 자기 이제 개츠비가 우연하게 거기에 등장하겠다는 거. 근데 왜 그러는 거냐 하면 이게 사연인즉슨 사연을 따라가 보니까 데이지와 개츠비는 5년 전에 만나서 잠시 사귄 사이라고. 5년 전에 그때 군인이었던 개츠비는 전쟁에 파병되었고, 데이지는 그를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부자 톰 뷰캐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츠비는 이제 데이지와 재회를 하기 위해서 웨스트에게 호화 저택을 산 거죠. 사서 그녀에게 티를 내기 위해서 그런 낭비적인 파티를 막 여는 거예요. 파티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데이지가 자신을 인식하도록. 개츠비의 바람대로 닉은 그 부탁을 잘 들어줬고요. 그 재회를 통해 평소 남편과 문제가 있던 데이지는 개츠비와 다시 가까워집니다. 어느 날 개츠비와 데이지는 이제 톰, 닉, 조던 이제 모아놓고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폭탄선을 준비해요. 자기네 둘이가 사귀고 있으니까 난 이혼하고 이제 개츠비하고 같이 살 거다, 뭐 이런 거. 그런 폭탄선을 준비하는데, 거기서 톰과 개츠비가 이제 언성 높여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톰은 개츠비가 울프샤임이라는 자 밑에서 쥐류밀매를 해서 떼돈을 번 약간 범죄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까발리게 되고, 데이지는 개츠비로부터 톰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이제 고백을 강요받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지가 이렇게 주대는 열려는 안 해요. 여기서 자신이 이제 소설 맨 앞에서 고백한 바대로 그냥 되게 세속적인 여자예요. 톰과 개츠비 사이에서 이제 갈피를 못 잡는 데이지가 스트레스를 안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 톰의 정부인 윌슨 부인을 치고 맙니다. 그리고 같이 타고 있던 개츠비와 데이지는 뺑소니를 치고요. 그리고 개츠비가 데이지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데이지를 막 걱정을 하는데 그게 별 의미 없는 혼자 걱정이에요. 이미 톰하고 데이지는 이 사태를 개츠비에게 다 뒤집어 씌울 논의를 끝마친 상태고, 멀리서 데이지를 걱정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 개츠비는 닉과 함께 그 밤을 보내면서 자신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닉은 여기서 이제 그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개츠비의 인생을 연민하고 존경하게 되고, 한편으로 다른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이제 윌슨은 자기 부인을 친 자동차 주인이 개츠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그를 찾아가서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츠비의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 닉은 매우 실망을 하죠.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의 장례를 치르고 뉴욕을 떠난다 라는 게 이제 소설의 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소설을 시대의 물질적 풍요와 그 퇴폐상을 풍자하는 것보다 젠더의 관점에서 이 사랑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있어서 소유의 대상입니다. 물질을 통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자는 그런 남자의 소유욕을 또 이용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지고지순합니다. 개츠비는 속물대지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사랑일까? 개츠비가 하고 있는 사랑이 소유욕과 지금 구별이 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데이지에 대한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자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개츠비가 이제 다들 모인 자리에서 데이지에게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게 어떤 요구냐 하면은 톰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고백해라. 데이지 보고. 그래서 데이지가 절규를 합니다.
당신은 너무 욕심이 많다고. 예. 지금 당신을 사랑하면 됐지. 왜 과거의 내 기억을 존중해주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개츠비는 데이지가 현재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데이지의 마음을 독점하는 것.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약간 철진한 남성적 정조관념? 뭐 그런 거인 거죠, 뭐 결국은. 지금의 가치관에서 봤을 때 개츠비의 욕망은 별로 공감이 안 돼요. 그 사랑은 이제 그런 소유의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좋아함과 사랑을 좀 구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구분하기가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좋아해서 가까이 두고 싶은 소유욕과 애처로워서 자기 한 부분을 떼어주고 싶은 그런 자기 부정성의 측은지심, 이건 서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거죠. 개츠비의 데이지에 대한 고백의 강요는 데이지의 마음을 헤아린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행위였던 거에 지나지 않았던 거고, 개츠비의 데이지를 향한 마음이 전혀 사랑이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데이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개츠비는 데이지를 사랑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데이지의 입장에서. 개츠비 입장에서 이제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파티, 오로지 데이지 그 한 사람이 봐주길 기대하며 그토록 사치스러운 파티를 주말마다 열어온 것은, 예, 데이지의 속물성을 걸고 들어간 일종의 베팅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데이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개츠비로서 많은 희생을 치른 건 사실이긴 한데, 그것은 개츠비의 사랑의 깊이에 대한 척도라기보다는 개츠비가 가진 욕망의 척도에 더 가깝다. 요컨대 개츠비의 사랑은 감정인지 욕구인지 분간 불가능한 상태다. 작가는 개츠비의 애를 순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 하나 바라보고 그 모든 자기의 야망을, 정열을 다 쏟아붓는 순수남, 순정남, 그 순수함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하는 문제를 한번 추측해보는 게 제 잠꼬대의 핵심입니다. 그 서양 철학, 특히 니체 이전의 근대 철학의 병폐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나치게 형식 논리에 집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라는 거 이제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이런 거죠. A가 A이면서 동시에 B일 수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A면 A지 A이면서 B일 수도 있다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서양 철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서양 철학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계몽 철학, 그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계몽 철학, 계몽주의적 철학. 근데 그런 철학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 일상에서 그 애매한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어떤 젤 상태, 뭐 그런 거, 뭐 그런 상태 얼마든지 있고, 우리 감정으로 봐도 슬프면 슬픈 거고 기쁘면 기쁜 거고 뭐 그래야 되는 게 이제 서양 철학인 건데, 우리 기본적인 감정에서는 뭐 시원섭섭하다, 뭐 애매한 뭐 그런 거, 기쁘면서도 슬픈 그런 정의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 많이 있는데, 그걸 싸잡아서 다 그냥 서양 철학에서는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이제 개츠비도 마찬가지. 이제 이걸 인정 못 하겠다는 겁니다. 흑백 논리. 흑백 논리는 기본적으로 남자의 논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입니다. 반면 여자는 이제 관계지향적 사유를 하죠. 여자는 이분법을 싫어해요. 지금같이 갖가지 정보가 홍수처럼 막 쏟아지는 그런 문명사회는 그래서 여성적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문명화된다는 것과 여성화된다는 말은 저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흑백 논리가 철학, 과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 0과 1 둘 중에 하나로 딱 끊어내야지 무슨 현상으로부터 어떤 이론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구축한 이론을 어떤 전제가 아니라
근거로 사용한다는 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문명의 문제라고 그래야 될까? 급속한 발전은 맺고 끊는 것, 확실한 독재가 이루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정희 시대, 박정희 시대를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시대에 하여간 그 독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먹고 살게 됐다는 거는 인정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성취의 자신감이 이론에다가 이제 근거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나 때는 얘기 나오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외연 확장적 발전을 할 수만은 없어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내부 정리형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에서 생기는 어떤 여러 현실적 부정합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포괄적인 이해인 거죠. 현재 인간 문명은 뇌파의 시대를 지나 그런 외부 확장적 뇌파의 시대를 지나서 내파의 시대, 내부 관리, 내파의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요. 소유권보다는 어디에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접속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시대는 소유의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로 치면은 이런 거지. 인간의 철학은 먼저 남성적 이분법이 먼저긴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직관을 해야 돼요. 이게 옳다 그르다. 한눈에 이거다 저거다 판단하는 직관이 없으면 사유는 불가능합니다. 이 직관을 전제로 해서 관계를 사유하는 여성적 사유 방식이 우리의 진보의 원동력이 아닐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근거보다 흔들려야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덕은 자기 확신보다는 겸손함인 거죠. 여자는 이제 어떤 남자를 돈 때문에 좋아하는지 마음 때문에 좋아하는지를 구분하려 하지 않아요.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 질문은 사실 매우 멍청한 질문입니다. 그게 맞는 게 돈도 많으니까 성격도 좋은 거 아니겠냐는 거죠. 성격이 좋으니까 주위에 조력자도 많고 사업도 잘해서 돈도 많을 것일 수 있겠죠. 이게 보통 남자의 성격을 보고 좋아한다는 여자를 남자는 잘 믿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게 자신의 매력 컴플렉스를 여성을 속물화시킴으로써 정당화시키고 있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영화에서는 이제 닉이 개츠비의 평전을 쓰면서 개츠비라는 제목 위에 더 그레이트를 헌정합니다. 개츠비의 야망과 소유욕, 그의 정열을 닉은 존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속에서는 닉이 개츠비한테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가 그 사람들은 썩어빠진 사람들입니다. 당신 하나가 그 사람들을 한데 묶어놓은 것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그 개츠비한테 그 존경을 좀 표합니다. 그 썩어빠진 사람들답게 개츠비의 장례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닉은 문학을 하고 싶은 신천내기 월스트리트 증권 도박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은 또 못 벌어요, 그 사람이. 큰 돈은 못 버니까 약간 좀 소심하고 그 좀 열등감도 좀 있는 것 같고 느낌에 열등감이라기보다는 좀 소심한 것 같아요. 소심함을 보건대 개츠비의 정신을 존경하고 개츠비의 결말을 연민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타당한 것 같은데 문제는 작가가 개츠비를 존경하고 있는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이 영화하고는 달리 이제 소설에서 말미에 개츠비의 장례식에 개츠비의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큰 비중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등장하는데 아버지도 속물이에요. 속물이라서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보다는 아들이 소유한 집, 그 성공의 징표에 도취되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근데 작가는 이 소유욕의 논리, 남성적 논리, 이 뉴욕의 논리를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개츠비의 야망을 작가는 존경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개츠비의 로맨스는 저술래 독자들에게 애절하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데이지가 개츠비를 배신하고 남편 톰한테 의지를 하거든요. 뺑소니 사건 이후로. 근데 이렇게 되리라는 거를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죽는 순간까지 데이지의 그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미련한 개츠비만 빼고 우리 이 결말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위대함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떤 작가의 반어법 또는 조롱으로 좀 읽히는 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본 건데 조승연의 탐구 생활에 의하면 작가는 그 위대한이란 말을 붙이기 싫었대요. 실제 제목이 뭐 빨간 모자를 쓴 개츠비? 그게 뭐 계획한 제목이었다나? 하여튼 그랬다는데 출판사의 강력한 권유로 해서 제목이 이렇게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미루어 보면은 작가는 개츠비를 위대하다고 보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소설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츠비 순진남 캐릭터하고 와타나베, 그 노르웨이 숲의 와타나베의 순진남 캐릭터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개츠비는 정열적인 욕망의 화신이고요. 와타나베는 좀 우유부단한 합리주의자? 그 정도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공통점은 둘 다 남성적 소유욕에 매몰되어 여자를 사랑했다는 점. 그 점이 이제 공통점인 거죠. 생각해보면 이제 개츠비도 그렇고 톰도 그렇고 이 소설에서 누구도 악역이 없었다는 점이 좀 특이할만 했던 것 같아요. 톰도 개츠비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극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데이지의 어벙함에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지와 닉과의 첫 만남에서 자신의 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데이지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여자애가 이 세상에서 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야. 귀여운 바보가 되는 거 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데이지의 속물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누가복음 4장의 에피소드를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예수가 이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여기 있는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그 마귀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그렇게 시험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해? 또는 뭐 하면 어쩔래? 이런 식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역으로 좀 더 근본적인 문제, 떡의 효용 가치를 물어봄으로써 역으로 물어봄으로써 의도에 물을 타는 그 예수님의 그 현명한 대목이 좀 엿보이는 대목인 건데 이제 그런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이 데이지가 좀 더 현명했다면 톰을 사랑한 적 없다 라는 고백을 강요받았을 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뭔데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면은 사태를 좀 더 차분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 흑백논리의 한계였던 거죠. 이게 귀족가문 톰 대 신흥부자 개츠비라는 계급 갈등을 읽어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독서일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좀 거칠게 비유하면은 그 분홍색 양복을 입은 개츠비를 천민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흥분하면 지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부러우면 진다. 먼저 흥분하면 진다. 먼저 코피 쏟으면 진다. 뭐 이런 거. 먼저 흥분하면 지는 거가 이제 작가는 데이지의 고백을 강요하는 장면에서 개츠비가 먼저 흥분을 해요. 톰보다 흥분하는데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천민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뉴욕식 금권 자본주의가
전통적 부르주아 자본주의한테 진 거다 라고 이 소설에서는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작 소설과 영화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서 영화는 이제 파티의 화려함, 사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되게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경제가 폭발적으로 그 성장하던 그 시대의 파티가 그랬을 거라고 그 그림 그대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시각화 부분이 영화의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서 젠더의 관점에서 한번 이제 이 독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실 때 제 생각이 조금이라도 뭐 참고가 되었으면 될 수 있다면은 영광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